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아주 강력한 검찰 자기정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오늘 국회에서 원내대표들이 포함된 검찰개혁 법안 2+2+2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제기한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 주장이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내일 대검 국감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쫓아가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다 실패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강간미수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0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벌어진 이른바 여야의 조국 대전이 공수처 설치 법안으로 전선을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여야는 오늘도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설전을 주고받는 등 여야 입장이 극단적으로 엇갈려 법안 처리에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법률방송에선 공수처 설치 관련 대안과 해법을 모색해보는 보도를 오늘부터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공수처 법안, 먼저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 내용과 이를 둘러싼 공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을 타고 국회 법사위에 올라온 공수처 설치 법안은 2개입니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다른 하나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백혜련 의원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 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백 의원은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검찰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믿지 못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검찰에서 깨끗하게 명백하게 수사한다고 해도 제대로 그 신뢰를 얻지 못하죠. 그런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기구가 수사하고 기소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나온 것이고, 백혜련 의원안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선출직 최고위 공무원이 두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헌법기관 고위직과 국무총리와 장차관, 금감원장 등 행정부 최고위직 공무원들도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법안은 또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정원, 감사원, 공정위, 금융위 등 이른바 힘있는 기관들의 경우엔 3급 이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검찰총장을 포함해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장성급 장교를 따로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특히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된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로 일정 부분 이의가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입니다. 더욱이 검사, 그 조직에 속한 검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믿지 못합니다. 그 공수처는 지금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뜨거운 부분입니다. 일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추천위에서 2명을 정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추천위원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 당연직으로 법무부 장관과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참여합니다. 나머지 4명은 집권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결은 제적위원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당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추천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실질적 임명권은 국회에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있어서 대통령 임명권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2명 안에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반면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 2명 가운데 1명만 포섭하면 되고 어쨌든 지명을 대통령이 한다는 점에서 결국 실질적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여당 측에서 추천했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독립된 수사 기소 기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직할 부대로서 기소권 관련해서 백혜련 의원안은 원칙적으로 공수처에 수사권만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한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공수처에 전면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권, 특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실효적 수사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했다는 것이 백혜련 의원의 설명입니다. 공수처가 그 검찰의 하나의 견제 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정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과 예방이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감안하면 예외적 기소권 부여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를 위해서는 사건 기록 등을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은 그 공수처가 검찰의 하나의 하급 기관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판검사와 고위 경찰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게 하면은 공수처가 검찰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서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의 요체인데 공수처를 신설하고 어떤 식으로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입니다. 지금 공수처를 만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이 그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가져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또다시 수사권과 그 기소권을 다 가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의 권력기관, 잘못하면 검찰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그 편향적이고 그 정파적인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여야 3당은 오늘 오후 각 당 원내대표들이 포함된 이른바 2+2+2 회담을 갖고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다시 첫 발을 뗀 여야 협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을 따지는 정치 공방이 아닌 실질적인 해법과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국회 법사위 어제 법무부 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법무부 국감장에서 어제 공개한 법무부 예규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비위 발생 가능성,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근무 태도 불성실, 근무 분위기 저해,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집중관리 대상 검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마저로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지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규정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 있는 자, 태도 불량한 자, 불성실한 자, 업무 분위기를 해치는 자, 또 기타 내 마음대로.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주체와 보고 체계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 전결사항으로 장 차관은 보고 체계에서 빠져 있고 검찰국장이 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통보하는 식으로 검사 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이냐는 지적입니다.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체 저 법을 보면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차관은 뭐 보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참 희한한 규정을 제가 봤습니다. 검찰국장이 기관장입니까? 기관장은 아니고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해당 지침이 작성된 시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2012년 대선 6개월을 앞두고 작성된 점으로 미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 언제 됐냐면 2011년 12월 26일 날 당시 대통령에게 법무부가 업무 보고하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29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해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이걸 만들었어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해당 지침은 조직의 반기를 들거나 이른바 문제 검사들을 콕 찍어 관리한 사실상 검사 블랙리스트라는 게 이 의원 주장입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조작 사건을 수사하다 정권의 미운털이 박혀 한직을 전전했던 윤석열 현 총장도 들어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들이 블랙리스트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제가 너무 기가 차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 해마다 명단을 만들었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못 받으셨죠? 그런 예, 명단이 예, 뭔지. 저는 명단을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단을 확인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극소수 조직을 위해서 극소수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 들어갔는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윤 총장이 명단에 들어가 있다면 해당 지침이 찍힌 검사들을 관리하는 검사 블랙리스트였다는 반증이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번 이철희 의원의 의혹 제기는 국회 정보위, 국정원 국정감사나 국회 업무보고에 준해 처리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통상 국정원 국정감사나 업무보고는 국가정보기관이라는 민감함과 국익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국정원에서 자료를 받고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한 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알려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여야 간사가 협의를 거쳐 브리핑을 하는 방식입니다. 마침 법사위 대검 국감이 내일 열립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찜찜하지 않게 의혹을 털고 가는 게 검찰에도 100배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 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난 5월 발생한 신림동 여성집 침입 시도 사건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오늘 강간 미수 혐의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뭐 사건 내용을 좀 다시 볼까요? 네, 그 30살 조모 씨는요. 네.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30분경에 네.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이제 귀가하던 중인 네.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검찰은 이제 주거 침입 혐의 외에도 네. 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네. 상에 이제 주거 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강제추행을 하고자 했다면 네. 골목길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범행했을 것인데 네.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기만 기다렸다는 점에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뭐 재판에서 조 씨는 뭐라고 변론을 했나요? 당시는 조 씨는 네.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 씨 측 변호인은 네. 조 씨의 행동만으로 강간 의사를 가지고 따라간 건지 아니면 술 한 잔 더 마시자고 하려고 따라간 건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네. 하면서 강간의 고의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김연학 부장판사는 네. 오늘 조 네. 씨에 대해서 강간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네.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네. 이제 공동 현관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및 복도 등에 들어간 때 이미 주거 침입을 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강간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에 착수했다는 직접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네.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에게 강간하려는 내심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설령 강간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행위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토대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재형 법정주의에 위반한다라는 네.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이게 뭐 설명을 들어도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다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좀 이제 쉽게 설명을 네. 해보자면 강간 미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네. 강간의 고의와 함께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네. 먼저 재판부는 강간의 고의에 대해서 네. 술 한잔 하고 싶어서 따라갔다라는 조 씨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고인이 현관문을 치는 등의 행위를 했는데 네. 이 행위 자체를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다고도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강간죄를 범하려는 의도를 추단하기가 어렵고 네. 설령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네. 강간 미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재형 법정주의 원칙상 이제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가 네. 되겠습니다. 뭐 오늘 판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사건에서 이제 재판부의 판단에서는 네. 조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곧바로 폭행 협박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조 씨로서는 피해자가 혼자 사는지 네. 동거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엘리베이터보다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이 범행에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네. 실행의 착수 여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여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조 씨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네. 법률상으로 강간범에겐 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해도 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주거 침입과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면서 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사실만으로도 네.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의견 수긍이 가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법리적으로 강간 미수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강간 미수로 처벌한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